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의 조한진입니다. 오늘 그 자립생활 세미나에 우중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와 패널 토론을 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아주 핫한 분입니다. 이 장애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 이해 및 모의 적용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역시 저와 같은 곳에 몸담고 있는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 일반대학원 장애학과에 계신 이동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잘 밝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정 토론을 해 주실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마실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김국향 센터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구벌 장애인복지관의 사람중심 지역 복지사업 팀장님이신 이문희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로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준배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주제 발제를 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발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하고 일반대학원 장애학과에 있는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좀 개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모의 적용 사업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IL센터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예산제도라는 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지금 모의 적용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예산제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예산제도를 이제 우리 지금 그냥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활동지원제도 바우처 주는 거를 일단은 뭔가 현금으로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바우처와 현금의 큰 차이점은 바우처는 반드시 바우처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정부하고 국가하고 계약한 곳에만 우리가 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현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뭘로 하면 되냐면 그냥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데는 웬만한 데 이제 다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내 필요에 맞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가 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큰 제한이 없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바우처와 이제 신용카드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개인예산제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바우처로 쓰던 거를 이제는 조금 더 신용카드로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바우처를 쓴다고 해가지고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써도 안 되잖아요. 그 원칙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쓸 수 있냐면은 내 장애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유롭게 조금 더 이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가 이제 복지관이잖아요. 이제 복지관이 있고 그 전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금은 거주시설이라고 부르고 옛날에 생활시설, 또 그 전에는 수용시설이라고 불렀던 그런 게 60년대, 70년대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들이 왜 저 외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냐, 지역사회도 살아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도 뭔가 나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거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점, 예,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주면 그거를 정부가 받아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디 전문가한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복지관에다 돈을 준 겁니다. 30억을 주고서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줘가지고서 장애인들이 잘 살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됐으면 참 이제 좋았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0억을 주고서 해보세요 해놓고서는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죠. 네. 양질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도 또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 예로 지금 제가 복지관을 드는 거고 꼭 복지관만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 한 분이 오시면 뭔가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증 배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데 마찬가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4명 인력 주고서 10명 받아라, 15명 받아라 그럽니다. 정해줍니다. 돈을 주면서. 정원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다 보니까 4명이서 도전행동하는 발달장애인 1명 들어오면 이제 안 돌아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최중증 장애인분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서 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정의로운 건 뭐냐면 최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다 똑같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뭔가 지원의 양이 분명히 다르다고요. 지원의 양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필요성이 필요한 만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좀 적게 받는 게 덜 받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서 조금 어긋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가서 잘 보여야 됩니다. 도전행동하면은 삼진아웃 해가지고서 3번 도전행동하면은 복지관에서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왜? 그 장애인의 이용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장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공 방식이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걸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논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활동지원제도죠. 그럼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장애인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세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그럼 더 많이 주잖아요. 몸이 더 많이 불편하고 하여튼간에 일상 활동이 안 되면 더 많은 지원의 양을 주고 있잖아요.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덜 불편하면 좀 덜 주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들이 돈의 주체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받던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는 꼭 바우처 리더기가 있는 데서 써야 됐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현금으로 주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필요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제도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정부가 어떤 서비스,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한마디로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뭔가 어떤 복지관을 만든다 또는 뭘 이렇게 돈을 쓰겠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즉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그 정도 있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이 필요하고 몇 명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 제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화한 거는 뭐냐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필요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걸 받아서 살고는 있지만 일부는 뭔가 충족이 안 돼요. 뭔가 사는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소수장애인 또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맞춤형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도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냥 일반 시장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장애인 서비스를 만들 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장애인들이 왜 구매를 못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는 차별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돈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돈을 줘도 구매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옹호 서비스라는 게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차별받고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옹호,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해지고, 이거는 이제 개인 예산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이처럼 뭔가 지금 쭉 복지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뭔가 안 되는 측면, 이런 게 이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욕구라는 거를 해서 필요를 다 정부가 충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규모가 일정 정도 안 되면 제도화되지 않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도 상당 부분 그냥 시장 서비스라고 소위 말하는 거, 거기에 의해서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 다음에 방법이 뭐밖에 안 나오냐면 현금으로 들여서 현금으로 구매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도 만들어낸 게 개인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에 있는 거 쭉 보시면 제가 그냥 여기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애 개념이 사회적 모델하고 자립생활 모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체적이 돼야 된다,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자립생활이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죠.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살자가 절대 자립생활 아니죠. 지원을 받되 내가 주체적으로 살자가 자립생활인 거죠. 저도 오늘 그럼 제가 어떤 지원도 안 받고 여기까지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장애인 주차장 지원 받았고요. 엘리베이터 있었고 여기 다 경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들이 저한테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시간에 딱 맞춰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돈을 당사자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 모형이 전문가의 선물 모델이라는 게, 지역사회가 세금을 정부에다 내면 정부가 예전에는 전문가한테 돈을 줬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장애인을 사정하고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이용자는 수동적 수혜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면은 이제 시민권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정부가 장애인을 만나서 뭐 손상의 정도건 아니면 사회적 기능의 정도건 뭐 어떤 차별배제 억압의 정도건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격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거를 갖고서 이제 제가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높이자는 거죠. 근데 사회권만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절대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유권이 신장됐을 때 사회권이 요구가 나왔듯이 사회권만 가지고서 잘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많이 뭔가를 이렇게 풍요로워지더라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권과 평등권이 이제 같이 양날개로 가야 된다, 그런 거하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도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발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왜 3단계로 발전했을까? 패러다임이 변했으니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 거는 지금에 있어서 맞을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없애지 못하고 있을까? 필요는 합니다. 거주시설을 이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거주시설이 문제인 거지, 거주 서비스가 필요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주시설을 없애고 탈시설을 하자고 하더라도 지금 저 세 번째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서 어떻게 거주 서비스를 만들까,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세 번째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제 어떤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중에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인 예산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막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그림 보시면
격자를 막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맞춤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해 달라지기도 하고 그달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저거를 무척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맞춤형은 뭐냐면 요 옆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퉁 쳐주는 겁니다. 퉁 쳐주고서 본인이 알아서 좀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맞춤형이 이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퉁 쳐서 총 금액을 한번 들여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했을 때, 뭐 급여 양을 더 늘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급여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전달 방식을 조금 더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는 이제 할당을 지금 이제 아까 누가 했냐면 민간 전문기관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당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좀 높이고요. 그 제공기관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서비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옹호라는 걸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서 장애인들이 서비스 구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옹호 서비스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장애인은 이제 이용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표준화가 아니라 조금 더 개인에 맞추는 유연화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산제도 운영 절차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상적인 개인 예산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금액 산정을 위한 자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모의 적용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서울시는 돈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100명, 120분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120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도 가끔 이제 현금 주니까 그러면 이걸로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개인예산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득보장하고는 구분돼야 됩니다. 소득보장으로 받으시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하고 장애인 연금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개인예산을 똑같이 돈을 준다 그래도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소득보장으로 주는 거는 정부가 주머니에 넣으세요라고 자꾸 장려한다고요. 즉 생계급여를 받아서 남길 것도 없는데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 좀 남겨가지고 한 10만 원 저축하세요. 그러면은 정부가 10만 원 매칭해가지고서 저축해가지고서 3년 넣어가지고서 또 탈수급 좀 하세요. 자꾸 이런다고요. 주고 나서 다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다 자꾸 넣고 저축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득보장은 좀 이렇게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소득보장이라고 보시면, 개인예산제도는 100% 나한테 왔던 거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활동지원제도가 24시간 받으면 8천만 원 정도 받으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거 현금으로 줬는데 그거 주머니로 들어가면 다 장애인 하겠다 그러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천만 원을 제가 받더라도 혹시 1억을 받더라도 그거는 절대 1원 하나 제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저를 거쳐가는 거지 저는 1억을 쓰는 거고 대신에 저는 그 1억 원어치의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소득보장하고 반드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그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 계획을 돈 주는 사람하고 반드시 합의해야 되더라는 거죠. 즉 정부겠죠. 돈 주는 사람이 정부니까 정부하고 그 쓰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 계획을 짤 때 보건복지부 모의 적용 사업을 실제 해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돈 100만 원 드리면 어디다 쓰실래요 하고 한번 계획서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당신의 장애하고 관련돼서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렇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모의 적용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계획서를 이제 갖고 가서 같이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 어디다 쓰실래요? 6개월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불편한 건 많으세요. 내가 내 인생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컸고 뭐 불편한 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글쎄요,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떻게? 많이들 그러세요 실제로.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럼 건강기능식품도 돼요? 돼요. 그랬더니 그럼 건강기능식품 사죠 뭐. 집 개조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마당에 저기 자갈밭이라 해가지고서 저기 내가 전동일치가 나가기 불편했는데 그럼 요번에 한 시멘트 사가지고 한번 다 발라버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마당을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거, 건강기능식품 사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인 거는 2달 지나니까 바뀌세요. 2달 지나니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거 내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필요한 걸 이제 골라서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서 쓰시는 일이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계획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될 게 나의 장애, 즉 몸의 장애가 분명히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 사회적 장애가 어떤 나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요거를 계속 고민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사업으로 가면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제 또 1년, 2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시는 거고요. 지원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해서 그 계획 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억압의 내재화라는 게 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해가지고서 가서 여쭤보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시면서 억울했던 걸 다 얘기를 하세요. 진짜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정작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당신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뭔가 쉽게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예산제도가 오히려 앞으로 어떤 우리 제도의 복지의 변화를 일으킬 것 같으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만드는 제도는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지만 물어봐가지고서 최대로 많이 나오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 예산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제 나올 거라고요. 욕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점점점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맞추는 어떤 사회 서비스 시장이 다시 만들어질 거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지금은 이제 재활 스포츠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장애인 헬스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많이 재활 스포츠라고 부르니까 그냥 재활 스포츠라고 부르면 저 같은 경우 몸이 뚱뚱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헬스장 가면은 되게 난감해 하신다고요. 뭘 가르치질 못해요. 저한테 PT 선생님이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개별적인 트레이닝을 못해요. 왜? 거기 있는 기구들이 내가 하나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맨날 등짝 이거 하는 거, 프레스 이거나 해야 되는 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장애인 좀 아는 데 갔더니 거기도 또 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장애인분들 만나봤더니 나는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욕구가 이제 많잖아요. 그게 개인 예산에서 계속 욕구가 나오면 계획서에 계속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냐?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에 재활체육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체육이 있습니다. 특수체육학과가. 거기서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서는 장애 쪽으로 안 옵니다. 그나마 가는 게 노인 쪽에 조금 가는 거고 그냥 일반 스포츠 센터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뭔가 우리의 필요도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시장도 조금 형성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좀 기대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와 관련돼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꼭 몸의 장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의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장애가 만들어진 게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불편한 걸로 인해서 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동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그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뭐가 쭉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조금 더 서비스를 많이 좀 이렇게 필요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을, 그래서 상호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아, 이게 별 위험이 없네요. 당사자가 한 거네요. 뭐 이런 게 이제 되면은 이제 서로 사인하고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제 정산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해외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게 다 안 돼 있으니까 현금 주고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달재활 서비스나 이런 것도 아예 신용카드 주고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냥 일반 바우처처럼 안 하고 그냥 신용카드 주고서 그 신용카드를 한도내에서 쓰게 하는 제도가 이미 발달재활 쪽에는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거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현금 주는 거 그거 너무 그거에 매달릴 필요 없고요. 제 은행으로 오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고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떤 기능도 좋은 게 있냐면 거기서 코드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술집에 가서도 못 쓰고 뭐도 못 쓰고 다 됩니다. 그럼 그거 다 못 쓰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요번 달 쓰면 언제 결제하냐면 다음 달에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요번 달에 제가 쓰고 다음 달에 정부가 결제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요건 이제 예산 권한을 주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뭐 우리도 저는 직접 돈을 주고 막 그거를 은행에서 제가 어디 보내고 막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또 바꿔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가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럼 활동 지원 제공기관이 이제는 바우처 리더기가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뒀을 때 문제점은 수수료가 붙는 거죠. 이제 이런 또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럼에도 신용카드형으로 하는 거를 이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이 알아서 계획도 짜야 되고 개인이 알아서 집행해야 되고 개인이 알아서 정산해야 되니 그러면은 신체적 장애인들은 되지만 발달 장애인들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개인예산제도는 그래서 굉장히 저런 지원 중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계획 짤 때도 상당히 이제 같이 거기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집행하는데 정산하는데 이런 모든 절차에 지원까지 붙지 않으면 그건 개인예산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예산제도 만든다 할 때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진짜 잘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런 지원제도가 붙지 않는 개인예산을 정부가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이 꼭 붙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예산제도 가능 모델 요거 보편적인 시행안 이런 거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모의 적용하는 거하고 약간 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축 불인정하는 거고 소득부장하고는 별개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서 의식주에 쓰시면 안 됩니다. 즉 뭐냐면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 장애가 어떤 지금 내부 장애 중에서는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프로틴 분유를 먹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성인이가 돼서 내가 굳이 분유를 먹지 말고 그냥 소고기 먹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가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이 나 오늘 소고기국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이제 개인 예산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식사도 원래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요새 조금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식사의 일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식사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밥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관계 형성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누가 저한테 밥 2번 사줬는데 제가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끝납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누가, 제가 2번 샀는데 상대방이 밥 산다 소리 안 하면 그다음부터 안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이 밥 사본 적이 없어요.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사주고 서로 얻어먹고 사주고 해줘야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밥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삼촌이 아니고요. 그냥 조카 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권력관계가 그냥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 예산에서 받아가지고서 관계의 동등성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족들한테 밥 사겠다? 이거 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아주 엄격하게 지금 의식주는 못 해주겠다. 아마 이렇게는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까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최근 동의안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모의 적용 사업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서울, 마포, 김포, 세종, 충남 예산에서 이제 모의 적용 사업을 했고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면 활동 지원 제도 자기 급여 있잖아요. 거기서 10%를 빼 가지고서 그 10%를 다른 데다 자유롭게 쓴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평균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6월부터 11월 말까지 했으니까 6개월입니다. 그럼 120만 원입니다. 그럼 이 120만 원을 그냥 내가 자유롭게 계획을 짜가지고 아까 계획 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서 그거를 자유롭게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정산해야 됩니다. 자유롭게라고가 아니고 계획을 짜서 계획에 맞춰서 써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계획을 짜라 그랬더니 건강기능식품하고 앞마당 시멘트를 바르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 활동 지원 제도에서 10%를 차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자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지원 제도가 지금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빼서 썼으니 장애계에서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는 된다면 물론 활부에서 일부 쓸 수도 있지만 그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 장애계가 계속 좀 요구를 좀 같이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 돌아가는 거 보면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또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8개 지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8개 시군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200명 하겠다고 하는데 그 모델은 아직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 적용 사업 모델이 그대로 내년에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IL 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저는 그 계획 짜는 거 좀 많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서울시 모의 적용 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그 계획 짜는 모의 적용을 누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냐면 장애인 복지관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가 막 시킬 수 있는 데가 시립이죠. 시립복지관이 5개 있거든요. 그 중에 4군데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시립 IL 센터는 없다. 그래서 IL 센터는 못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계획 짜는 거 복지관이 잘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울시의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훈련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 해봤던 거거든요. 활동 지원 계획서 짜는 거를 이미 다 해보고 우리도 다 했는데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IL 센터에서는 저 계획 짜는 거 근데 아마 복지부 사업으로 가면은 그때는 복지관만 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 지금 모의 적용에서도 복지관하고 IL 센터가 다 붙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IL 센터가 어차피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숙 교수님께서 그 개인 예산 제도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안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또 모의 적용 관련해서 대두됐던 쟁점 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IL센터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지형 토론을 해 주시겠는데, 자, 먼저는 사람 중심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이라는 토론 제목으로 마실주간보호센터의 김국향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료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20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예, 20분 정도.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실주간보호센터 센터장 김국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개인 예산제 서울 아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제가 3차년도에 저희 다른 각 전국 지역으로 할 때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PCP라는 사람 중심이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계획들을, 미래와 꿈을 직접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하면서 이제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개인 예산 실행함에 있어서 좀 준비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저희 자립생활센터 IL 안에서도 좀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사람 중심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그런 일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개별 유연한 서포트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아까 이동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우처나 어떤 정해져 있는 제도나 정책 안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거 외에는, 신청해서 받는 거 외에는 뭔가 다른 욕구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참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로 시범 사업할 때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 정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제공받거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 PCP랑 도구랑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면서 당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범사 개인 예산제가 끝날 말미에 이분이 실제로 이제 거주시설에 계시면서 이 개별 유연화 서포트 시범사업에 참여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하길 원하고, 어디에 살고 싶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본인은 실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구매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을 지원하는 액티브 서포터라는 그 서포터의 비용이 또 지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포터를,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실제로 같이 면접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떤 지원자인지. 그래서 이분이 말미에 마지막 남긴 말은, 자신의 삶이 유익했고 이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행복했고 인생관이 달라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어쨌거나 이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자기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 예산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하면서 필요한 거는 실제로 말 그대로 현금, 돈, 어떤 뭔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현재 이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처음에 할 때에도 활동 지원 시간을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신청은 하였지만 또 주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활동 지원 시간은 다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빼서 주간 활동 서비스로 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이 현재 그 시범 사업에서도 뭐 활동 지원을 가지고 이제 일부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동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따로 별개로 예산이 되어져서 개인 예산제가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욕구를 얼마만큼 잘 파악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것 또한도 조금 이제 그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또 객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일관성 있게끔 이것들이 잘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사자 욕구를 파악할 때에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욕구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그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사실 실제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당사자의 욕구나 그 다음에 당사자를 지원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제 이 당사자 욕구에 맞게끔 그 예산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 옹호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2026년도에 시행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당사자가 선택과 결정권의 보장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당사자의 지원 욕구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서포터 양성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서비스 구매만이 아니라 당사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사용 범위가 좀 확대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심 지원 기관, 즉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먼 서비스 기관이라는 것도 거점 기관이 있어서 있는데 저희 또한도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2026년도에 시행됐을 때는 어떤 거점 기관이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이 두 기관이 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범 사업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모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복지관 4개 기관이 있는 걸 보면서 왜 IL 센터는 없는 걸까? 저도 이제 사실 좀 물음표가 생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의 역할들이 조금 정확히 되어지고 또 이제 IL 센터들 또한 이제 당사자를 개별 지원이라든지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두 기관들이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직접 이거를 서포터 시범사를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더 들 테니까 그 36페이지, 34페이지, 35, 36 실제로 해보시면서 하셨던 뭐랄까 노하우 그걸 조금 공유해 주면은 이 사업을 앞으로 시행할 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하셨던 과정을. 예. 네. 36회 아이캔이라는 거는 이제 호주에서 그때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에 호주에서 사용했던 이제 개인의 이제 욕구를 이제 사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필요한 이제 서포트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서포터의 그 양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돈으로 환산하는 이제 다들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신체적인 것부터 이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관계까지도 그리고 이제 질병에 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들 이 툴 안에는 아이캔이라는 장애인 지원 욕구 측정 도구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그거를 직접 지원을 하는데 대신 이 계획을 할 때 사실 이제 이게 호주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게 저희가 한국의 이제 활동 지원 단가라는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의 필요한 서포트의 비용들을 계산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일단 욕구 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PCP 패스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었어요. 그 패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개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동석 교수님께서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 중에 어쨌거나 관계의 확장이 이
개인 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취미 여가가 있었는데 그 여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또 확장이 되어져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모임을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예산대로 사실 또 당사자분들이 이 돈을 실제로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옆에 붙어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계산하고 또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계산서 붙이는 것까지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 그거를 당사자에게 온전히 다 맡긴다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원의 영역이 필요하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현금 출납부를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쭉 봤을 때 이분이 거의 사용했던 개인 예산제의 비용의 대부분은 이제 서포터 지원, 전문 지원 인력에 대한 이제 지원 인력비랑 그리고 일단 서비스 구매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이제 개인 예산제의 내용들이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니까 실제로 개인 예산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그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장님은 결론적으로 39페이지에 있는 8가지를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실제로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토론해 주신 김국향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 종합복지관의 이문희 팀장님께서 산업중심 계획에 기반한 개인 예산제 지원 이런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문희입니다. 네. 여기는 상당히 더운데 플로우는 괜찮으시죠? 네, 아마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한 거는 실제 내년에 저희 복지관에서 계획된 개인 예산제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이전에 뭐 개인 예산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미리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개인 예산제라는 것들을 마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개인 예산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개인 예산제는 나에게 돈을 주네? 그럼 나에게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겠지.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게 그렇게 쉽게 아무 곳에나 쓰고 어떤 것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더더욱 현재 시범사업에는 다른 추가 비용의 예산의 증액 없이 그냥 기존의 활동 지원 서비스의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개인 예산을 한다. 하지만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기대감으로는 어느 정도의 범위인 용도와 그 다음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용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이 개인 예산제로 커버를 좀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물론 저희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상은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서 대상은 이제 발달장애인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이제 2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도 나는 장애인복지 현장에 갈 거야.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큰 다짐을 하고 지금도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들이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들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인식의 변화들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조금 빨리 바꾸는 방법이 제도의 개선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는데 약 20년 전에, 약 한 25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담배를 다 피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세상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 공공영역, 사회복지, 교육, 그다음에 의료시설 뭐 이런 시설에서 이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된 거죠. 불과 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담배는 아무 곳에나 피울 수 없어라는 것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 예산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효용은 지역사회에서 삶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나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조금 더 많은 영역에 있는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그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시장은 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짧은 미래에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면 언젠가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들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보여드린 표의 일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문가의 선물 모델에서 시민권 모델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러한 제도들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저는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저 개인 예산제 나랑은 별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큰 혜택 혹은 더 큰 지원으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이제 저희 복지관의 역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지역에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4군데에서 100명인가 120명을 받아서 예산 지원 없이 선정부터 계획까지만 올해 3개월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실제적으로는 이어지진 않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서울시에서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인 예산 제도를 한 2번째 교육 들었던 게 호주의 개인 예산 제도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호주의 개인 예산 제도는 흔히 뭐 보험제도 같은 겁니다. 쉬운 예로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50장입니다. 50장. 내가 내야 될 시트지의 개수가 50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개인 예산을 신청하세요. 이 50장 다 적어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국가가. 그럼 누가 적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이거를 설계하는 지원 기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서 어떤 자립이나 재활 포함한 자립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IL 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 PCP를 하고 있는 게 물론 개인 예산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장애인 삶이 나아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한 개인의 개별적인 지원, 아까 이제 유연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인별 지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들,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냥 제도 만들어 놓고 저거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게 나에게 모두에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몇 명이라도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이제 주변에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지원의 역할, 옹호의 역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지금도 IL 센터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툴들을 이용한다면 더
그리고 더 유연한, 그리고 더 자기 주도인 서비스들을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서, 철학으로서, 가치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저희 기관은 PCP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CP라고 하는 게 뭐 사람 중심 계획, 사람 중심 실천인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이 상담을 와요. 이렇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면 적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들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서류들은 대부분 다 문제 중심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분이 어떠한 부분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이거를 복지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에게 보여주면 사람이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 PCP의 적용은 어떠한 장애 혹은 문제 이전에 이 사람도 한 인간으로서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장애에 대한 어려움도 보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더 선호할까? 이분 어떠한 꿈을 꾸고 있을까? 이분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탤런트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복지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주최한 달구벌 IL 센터도 지금 현재 아마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 조항들이 다 있고, 또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도 법이나 제도로 받아들여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목적은 PCP 기반의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주도적 개인 예산제 운영,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개발 및 자기주도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저희가 이제 포커스로 한 이유는 신체적 장애인들보다는 자기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할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체장애인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PCP를 적용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운영 방식은 인원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5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월 2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복지관 직원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역할은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와서 이용하세요.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병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기관 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이나 선택권이 별로 없죠. 나는 이 기관 싫어, 딴 데 갈래 라고 하기에는 대구 지역 자체 서비스들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싫든 좋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기관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산제가 확대가 되면 사실은 저희도 달라지겠죠. 이제 일종의 기존에 있던 활동 지원이나 바우처 제도처럼 우리 서비스 진짜 잘해요. 이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바뀌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 중에 어떠한 제도로서는 개인 예산 제도, 그거를 펼치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담고 있는 가치나 철학으로서는 PCP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중간에 있는 2와 4인데 이 2와 4의 개념은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때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 복지관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뭘 지원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에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에게 중요한 부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 4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저는 이제 복지관에 있으니까 복지관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2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도 이러한 개념들이 익숙치 않아서 쉽지 않고 저희도 이러한 개념들이 쉽지 않아서 익숙치 않아서 계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앞서 계속 나온 자기 주도, 뭐 자기 결정,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뭐 연대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PCP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지원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서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저희 복지관의 어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고 이용인 분이 한 분 오시면 담당이 있겠죠? 담당 한 명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삶의 관계망들을 살펴보면 둘레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에 있으면 복지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치료센터를 이용하면 치료사가 있을 수 있고, 학교를 이용하면 교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종교활동을 하면 그 종교활동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친구가 있든 뭐 누군가가 지역 주민들이 있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 서클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지원 서클로 참여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관이나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가족, 그 다음에 뭐 교회 누구, 교사, 치료사, 복지사, 혹은 뭐 친구, 지인들을 지원 서클 안에 넣어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수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나은 삶을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 서클이 모여야지만 또 이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어떤 그게 서비스가 되었던 어떤 지역사회의 삶이 되었던 꿈이 되었던 어떤 선호나 자기 결정이 되었던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핵심 개념으로 넣어놨고요. 이거를 문장으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에 의한 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저녁 된장이다. 그냥 된장 먹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마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저녁에 된장찌개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나 통제라고 하는 것들이 타인에게 있지 않는. 근데 인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복지관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물건을 사러 가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이게 잘 몰라서 전문한테 저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비장애인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혹은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지원하는 지원 서클들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PCP라고 하는 어떤 가치나 철학들을 받아들인 이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사자 주도의 지역사회에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의 과정상에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청 접수, 참여자 선정, 그 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및 합의,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활동 및 정산, 그 다음에 평가. 네. 일단은, 신청 접수를 받고,
참여자를 선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원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신청 접수를 할 때 계획을 다 짜서 오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가족들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보다는 가족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담아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여자 선정에 보면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서비스 접근 정도, 사회적 관계만, 참여의 필요성, 이제 시급성, 적절성들을 파악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개별적인 이제 직원들이 접촉을 해서 PCP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지원 서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합의에 보면 목표와 꿈, 거기에 따른 이제 PCP 적용, 그리고 자기 주도 지원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과 예산 수립, 계약을 맺고 지원 서클을 만들고, 그리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계획을 바꾸는 일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아, 나는 A라는 것들을 처음에는 다 합의를 봤는데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필요시 재수립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동은 그 계획에 따라서 뭐 개인이 활동하는 거 있고, 일단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있고, 또 그 지원 안에는 복지관의 역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사는 후정산입니다. 저희가 용도와 용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에 쓸 것이냐, 어느 곳에 쓸 것이냐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후정산하는 부분들로 제가 매월 계획을 좀 하고 있고, 정산에 필요한 월별 활동 일지나 모니터링 일지 등을 작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인터뷰 형식의 참여자 평가와 지원 서클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복지관이 2002년도에 생겼는데요. 2003년도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생들이 2명이 복지관 견학을 왔습니다. 온 이유는 여기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복지관이 생겨서 견학을 왔습니다라고 견학을 온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애인들의 삶에 우리 복지관은 정말 한 점이고 한 지점이고 전체적인 삶에 보면 몇 시간 되지 않을 텐데, 우리 복지관은 참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이 주로 살아야 될 지역사회는 우리만큼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이만큼 잘 돼 있으면 지역사회의 편의시설들도 사실은 그만큼 잘 돼 있으면 굳이 복지관이 존재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의 삶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떤 복지 서비스에 의해서 나은 삶이라기보다 진정 내가 주도하고 진정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PCP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2와 4의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은 PCP에 대한 설명들은 아니고 이 주제에 이제 어떤 PCP를 적용하는 부분들이라서 다는 설명 드리지 않고 요것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장애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한 2가지 정도입니다. 안전과 건강의 문제들은 그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기 지금 화면상에 있는 왼쪽의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인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제 OPD 같은 이건 그냥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양식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PCP를 공부하면서 제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문장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의 몫은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PCP를 마주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어떤 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자 혹은 지원 서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로서 이제 지원하려는 노력,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예산제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PCP를 적용한 자기 주도적인 삶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 국장님께서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로 탁구를 하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체적 장애인이라서 이걸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탁구장을 가지만 발달 장애인들은 탁구를 치고 싶어도, 그리고 바우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으나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프라가 충분한가? 라고 하는 가장 큰 고민의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 예산제가 당사자에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희 팀장께서는 역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역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적 삶 지원 사업비라 해서 내년부터 이 복지관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 또 2와 4로 이렇게 축약해 주신 그런 어떤 이념이나 개념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운영할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 인프라가 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실제로 이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따만 시간이 주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동석 교수님께서 대답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이문희 팀장님께 잠 박수 한번 다시 드릴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패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의 장준배 센터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제 기관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길죠. 대구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센터는 올 2023년 7월 달에 개소를 해서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하는 신생 센터입니다. 만든 목적은 대구시가 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탈시설 초기에는 이름이 탈시설 지원센터로 명칭을 시작을 하려다가 명함까지도 찍었습니다만 지원을 하다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금 탈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에 대한 서포트나 지원까지도 좀 상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조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센터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센터명이 만들어지고 가장 큰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 센터인데 저희 직원이 지금 5명, 저 포함 5명입니다. 5명인 상황에서 탈시설의 지원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또 IL센터를 통한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 그 외에 자원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이 근데 조금 생소하다기보다도 벅찬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3, 4개월 동안 저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7개 IL센터 를 통한 자립생활주택 66호에 130명이 계시는 약 130 정도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보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센터를 통해서 그 현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 토론 관련돼서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제가 이게 개인 예산제는 죄송합니다만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관한 고민과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동수 교수님하고 두 분의 토론자분들의 어떤 토론 내용을 통해서 사실 저는 현재 배우는 단계, 오늘 많은 학습을 배웠다라고 지금 보고요. 제가 조금 사전에 작성한 내용은 기존의 그런 흐름과 이동수 교수님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범 사업에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 이 개인 예산제가 가져야 될 제도적 장치라든지 우려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개인 예산제가 앞서 우리 덜구물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개인 예산제를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가지고 향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하나의 꼭지점 자체가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마련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하나의 핵심 꼭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그 각자의 필요에 의한 타겟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개인 예산제라는 걸 다시 한번 정부 또한 확인하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6년 그 개인 예산제가 잘 정착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개인 예산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검토, 비판적인 인식, 시각들이 또 왔다고 제가 토론 자료를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수님과 많은 분들이 제시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원의 한계라는 겁니다.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저희 자료에 보게 되면은 활동 지원 예산이 스페인은 1인당 평균 48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127시간이다. 그리고 요번에 4개의 지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도 많은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중도에서 포기를 했다. 그리고 그 포기 중에 한 10명 정도는 활동 지원 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활동을 포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 재정에 대한 확충이 이 제도를 더욱더 제도답게 그 본연의 원칙과 계획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제도의 어떤 책정이나 그리고 의사 반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애계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있는 저 모든 분들이 모든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 예산 제도가 실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아이센터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아이센터에서도 최근에 지금 우리 그 이문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PCP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쭉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아이센터를
대한 저희들이 중간 지원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역량 강화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이 교육 과정 내용들을 조금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제2차 탈시설 지원 계획이 내년이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제3차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수립을 내년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안에 개인예산제도의 실행제도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삽입되고 책정되면은 되게 좋은 의미로 제도로 저희가 좀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미천한 지식으로 고민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 한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내용들이 RS센터와 그리고 이 개인예산제를 고민하는 당사자분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들을 저희들도 다 같이 저희 지원센터에서도 같이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개인 예산제와 관련해서 현재 대표적인 비판 지점, 또 그다음에 평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IL센터 역할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 이동숙 교수님의 발제와 세 분의 지형 토론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듣고 계셨던 플로어에서 질문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그 범위가 이 대구 달구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물어보신 게 이게 발달장애만 대상인지, 이거는 아까 달구벌은 발달장애만 대상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대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총액제로 하는지 아니면은 항목별로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참여했다가 나 싫어 이렇게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컴플레인에 들어갔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일단 달구벌 복지관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동욱 교수님께서 정목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 준비하시는 동안에. 선생님 질문은 아까 그 활동지원급의 10%를 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활동지원사들이 불만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동숙 교수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우리 팀장님 먼저 답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숙 교수님 답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좌장의 역할에서 하나 더 이동숙 교수님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사실은 이 자료집에 있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언급을 안 하신 건데,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장애 진영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장준배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개인 예산제 하기에는 서비스의 가지수가 별로 없는데 이거 되겠냐? 또 가지수부터 늘려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예산 줄려는 수작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집에 이동숙 교수님이 써주시긴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시간 관계에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문희 팀장님께서 우리 복지관에서 내년 사업할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체 이 개인 예산제에 대한 장애 유형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 자기 주도 지원 사업으로 할 사업의 대상이 발달 장애라는 거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 예산 제도는 뭐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용도와 이제 범위나
이렇게 용도, 용처, 그리고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 예산제를 신청을 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지원 금액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가 나오면 그 안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어디에 쓸 것인가. 뭐 예를 들면 현재 저희 복지관의 내년도 사업은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안전 지원, 그 다음에 자기개발 포함한 교육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보면 이제 뭐 주택 개조나 자동차 개조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는 뭐 한정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목표로 하는 계획 안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안전, 교육 지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오늘 토론 선생님들께서 일단 소중한 경험 말씀해 주셔서 되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거를 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IR 센터의 역할을 어떤 걸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계획도 말씀드렸고 하나는 사실은 이제 좀 센터 내에서 개인 예산을 해봐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써 있긴 한데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달구벌 복지관에서 해주신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꾸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좀 그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플로에서 질문 주신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달장애만 하냐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는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이문희 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영역이 저는 이제 영역도 이거 구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역을 해보니까 오히려 다 헷갈립니다. 당사자도 헷갈리고 지원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만약에 뭐 글을 몰라서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몬 선생님을 좀 오게 그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게 학습도 되지만은요. 그거 해가지고서 내가 운전면허 따가지고서 트럭 사가지고서 배추 장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업이 돼버리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는 그걸 직업으로 가고 누구는 교육으로 가거든요. 그게 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 장애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질적으로 잘 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 이게 어느 영역이고 그런 거를 너무 따지지 말자.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통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역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영역별로 뭔가 금액이 정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당 총액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기자는 이게 만약에 개인 예산이 이제 본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지금 다 서비스 받는 분들이 다 여기 참여해야 되냐? 그럼 다 활동 지원 혹시 지금 모형대로 하면 활동 지원 10% 내가 삭감하고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예산 하겠다고 했다가 나 이거 10% 이거 하느니 차라리 활동 보조 옛날에 받던 거 해가지고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예전 제도로 다시 돌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개인 예산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제도가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에서 10% 떼면 활동 지원사 분들의 보수 총액이 우리나라 모든 총액으로 따져보면 10%가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대를 당연히 하시죠. 이게 이제 실제 올해 초에 모의 적용 사업 하기 전에 3월에 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활동 지원사 노조에서. 극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되게 반대 입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부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장애계에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전도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의 목적은 활동지원제도 목적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사는 게 목적이지 활동지원사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목적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목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를 일단은 먼저 우선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게 총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활동지원사 금액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줄어드니까 나 살려니까 장애인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또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분들한테 이런 설득을 실제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설득이 됐기 때문에 예, 큰 문제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아까 이제 장애계에서 일부 나오는 얘기가 서비스 가지수가 적은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는 보편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요해 해야 만들어지는 거지 몇 사람이 필요해 해가지고서 그 서비스 가지수가 절대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늘릴 만한 게 이제는 외국하고 비교해봐도 서비스 가지수가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총액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양의 차이도 어디서 나냐면요, 1인당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그 사람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만약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해외는 뭔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6%입니다. 전체 국민의. 이게 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지요. 왜 등록장애인 수냐면은 그 외국에서 받는 사람들을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등록시켜놓고 거기서 또 뭔가 뽑죠. 그래서 1.6%만 된다고요. 전체 국민의 6%가 장애인인데 또 거기에 한 30% 정도만 지금 서비스를 뭔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는 60%가, 아니, 전체 6%니까 우리보다 한 3배 규모가 더 받고 있는 거죠. 근데 1인당 금액이 많기보다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서비스 가지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면 사람을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한 거죠. 즉 대상자 수를. 예,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가지수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절대 정부에서는 그거 못 늘린다. 그런 거 있고, 근데 욕구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개인 예산 제도 같은 걸 해가지고서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면 시장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정부가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바우처로 해주고서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가가지고서 창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아까 스포츠, 재활 스포츠, 그걸 사례로 든 게 그게 지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우처 시장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 예산제도 하면은 그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서비스 가지수를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인 예산제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언제까지 갈까라는 이제 그 생각도 있고요. 하나는 오히려 서비스를 늘리자는 투쟁보다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운동의 방향은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대상자 수를 늘리면은 분명히 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개인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서비스 시장이 또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민간에서 하니까 공공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제공 주체를 공공화하는 거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하고는 되게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언젠가는 선택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서구에서는 왜 국가가 제공하다가 장애인들이 자꾸 자기결정을 요구하면서 소위 민영화 상업화를 했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공 주체가 하나면은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공성이 높으니까 그게 좋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성의 가치에서는 그게 맞을지언정 장애인의 주체성,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표라고 하면은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공기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조금 더 이제 바꿀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줄이려는 수작 아니냐? 제가 필기를 수작으로 한 건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급진 언어를 쓰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개인 예산 제도 그 해외 사례 연구를 하고 이제 그 논문 발표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독일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독일은 96년도에 개인예산제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받던 거, 현물로 받던 거 현금으로 받으면 50% 드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게요. 그랬습니다. 즉 내가 뭐 복지관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100을 받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가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100을 받지 말고 현금으로 지금 당신이 100이 필요하니까 50을 받으면 정산 안 해도 됩니다. 네 맘대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가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돈 아꼈죠. 50을 아꼈으니까. 그리고 개인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딱 10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정부가 아차 싶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실제로. 뭐냐면 그 50을 받은 사람이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100이 필요했던 사람이 10년이 되면 120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50으로 줄여놨더니 이 사람이 10년 뒤에 얼마가 필요해지냐면 200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쭉 200이 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그거 빨리 계산해 봤더니 이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죠. 그래서 2008년에 바꿨습니다. 앞에 거 이제 안 합니다. 50% 주는 거.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00% 관리형 개인예산제로 했습니다. 즉 100% 다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게 그래야 정부도 돈을 아끼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게 다 만족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우려하는 거, 그리고 저도 우려하는 거 그겁니다. 혹시나 진짜 정부가 꼼수 부릴까 봐. 꼼수를 실제 15년도에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가족이 활동 지원하면은 현금 드리고요. 50%만 드릴게요.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IR 센터들이 다 반대해서 그거 막았잖아요. 그거 50% 주고 하면은 장애인은 50% 그거라도 제대로 받을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활동 못 한다고요. 근데 정부는 이제 돈을 감축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거는 우리도 자꾸 못하게 해야죠. 정부가. 근데 실제 개인 예산제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줄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독일이 했었는데 독일이 실패한 걸로 나왔고 거기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했다. 그냥 그렇게 좀 개인 예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정부가 꼼수 부릴까 봐.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거 못하게끔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뭐 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 혹시 또 질문할 것도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예산 제도라는 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이동숙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개인 예산제 오리지널 모델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그냥 딴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아주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개인 예산제도의 원래 외국의 모델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의 가지수가 안 많은데 혹은 아까 수작이란 말 제가 쓴 건데 그 예산 줄여 수작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이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건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상당히 패러다임으로 획기적인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까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신 이제 이게 욕구 중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이러면은 장애인들이 막 아무 서비스나 막 달라고 예산 확 늘 거 아니야? LA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한두 달은 좀 늘었어요, 예산이. 이제 미국 원래 총량을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 써라 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있으면 일단 다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늘더라는 거죠. 근데 한 세네 달 지나면 다시 줄어들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했다고 해서 그냥 막 개나소나 아무 서비스 지원하다 보니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외국의 예를 보면은 그게 큰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어쨌든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곧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관도 그렇지만 아이센터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세 분이 다 제안해 주신 것처럼 자율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자립생활 일환으로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얹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경험이 있었던 기관에 항상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딱히 지원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달구월 복지관처럼 소규모라도 시작하면은 정부가 이 사업을 맡기는 데서 좀 안심하고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립생활 같은 경우는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억 안 납니다만 그 펀딩을 받아서 해왔었어요.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구벌 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준비하시면은 저도 이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발제해 주신 이동석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김국형 센터장님, 또 이문희 팀장님, 장준배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주최해 주신 달구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중에 자리를 끝까지 해주신 우리 객석에 계신 선생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개인예산제 사람 중심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원 방향의 토론회를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